오늘 시다니바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11장 12장 했지 않나? 성자의 경? 11 승리의 경. 네네. 같이 독송해 보겠습니다. 이제 보이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승리의 경. 걷거나 또는 서거나 앉거나 또는 눕거나 구부리거나 또는 편다. 이것이 몸의 동작이다. 뼈와 힘줄로 연결되고 피부와 살로 발라지고 살 가죽으로 덮여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 장으로 가득하고 위, 간, 덩어리, 방광, 심장, 폐, 신장, 비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콧물, 점액, 땀, 임파액, 피, 관절액, 담즙, 지방. 또한 이 몸의 아홉구멍에서는 항상 더러운 것이 흐른다. 눈에서는 눈곱이, 귀에서는 귀지가, 코에서는 콧물이, 입으로는 담즙과 가래를 토한다. 그리고 몸에서는 땀과 때가 나온다. 또한 이것의 속이 빈 두개골은 뇌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음에 이끌려서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누워서 누울 때에는 부풀고 검그럽게 되고 묘지에 버려져 친척들도 돌보지 않는다. 개들과 제칼들, 여우들, 벌레들이 그것을 먹고 까마귀들과 독수리들, 그리고 어떤 다른 생물들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먹는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그것을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는 몸을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저 죽은 송장도 전에는 이 몸과 같았을 것이고 이 몸도 언젠가는 저 죽은 송장과 같이 될 것이다. 이처럼 알고 안으로서나 밖으로나 몸에 대한 욕망을 벗어나야 한다. 이 세상에서 지혜를 갖추고 욕구와 욕망에서 벗어난 수행자는 열반의 변함없는 경진, 불사의 평온에 이른다. 더럽고 악취가 나는 두 발을 가진 이 몸을 잘 돌보아진다. 그러나 온갖 오물로 가득 차 있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컨대 교만하거나 남을 멸시한다면 통찰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예, 이 경전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몸에 대한 부정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설법 가운데 탐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부정관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굳이 꼭 부정관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건데,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몸이죠. 그죠?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이제 몸을 이렇게 보는 거는 몸 자체를 혐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잘 관찰해야 돼요. 혐오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대로 아시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더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좀 제가 다른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6.25 때 사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제 무참하게 학살당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는 뭐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사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주검이 길바닥에 쭉 널려 있어요. 그리고는 거적대기 같은 것만 덮여 있거나 아니면 아예 덮여 있지도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주검이니까 다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불결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지금도 우리는 죽음을 불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화장장 같은 거를 가까이 설치하면은 다들 반대 데모하고 하는 게 죽음을 불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송장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있는데 다들 막 이렇게
말하자면 불결한 것처럼 피하고 회피하고 또 무서운 것으로도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제 주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송장 가운데 이제 가족들이 와갖고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는 아들이나 딸이면은 그때부터 그 죽음은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그 부어 안고 울고 막 얼굴을 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축원할 때도 영가들을 위한 축원할 때 주인이 있는 영혼도 축원하고 주인이 없는 영혼도 축원하거든요. 주인이 있는 그 죽음이 되면은 그때부터 똑같은 몸인데 소중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의 가족, 나의 핏줄. 그러니까 그 몸은 다른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만지고 아깝고 정말 너무너무 애처롭고 비극적인 마음이 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물인데 그 사물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극명하게 한 자리에서 갈리는 거예요. 과연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연관된 것들에 대해서는 내 몸만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몸도 그렇게 뭐랄까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에 도달한 그런 몸이라도.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몸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불결하고 기피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 보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몸들도 다 소중하고 아름다웠고 또 모두에게 애착의 대상이 되었던 몸들인 거예요. 반대로 나에게 가깝거나 나의 몸도 또 그런 불결하고 뭐랄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또 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그 어떤 것도 그 자체로서 보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몸들은 너무너무 자기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소중하고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몸에 대한 애착이 더구나 현대 사회에 오면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대한 애착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죽음에 임박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요즘 장수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요. 또 오랜 기간을.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이 아닌 삶으로 오래 사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는 가지 말아야겠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건강하게 내 몸을 내가 간수할 수 있을 만큼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약간 강박증처럼 그렇게 하는 건강 관리는 실제로 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불자들의 마음의 짐, 마음의 그 애착보다 더 무거운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몸을 아무리 가꾸고 아무리 잘해도 마음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 몸은 그렇게 맑고 담백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면서 제가 이제 요즘 방에 불을 못 떼고 있는데 이제 저녁에 2시간 수행을 하면은 거의 얼어붙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힘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을 보면 배슬이 여빙이어도 이런 말이 나요. 그러니까 배와 무릎이 얼음과 같이 그렇게 차도 그래도 수행을 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상기하면서 내가 참 좋은 그 환경 속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우리들이 그런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과정들을 겪고 그건 실제로는 몸의 힘듦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죠? 그 몸의 힘듦을 겪어내다 보면은 마음도 정화되고 몸도 정화가 돼요. 그래서 어떤 거든 뭔가 아끼고 가꾼다고 해서 그게 내 걸로 남는 것도 아니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내 거는 사랑스럽고 좋은 거지만 다른 생명체의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생각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 거사님도 농사 짓고 하지만은 농사 짓다 보면 다른 생명체들도 다 소중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방송을 봤습니다.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리를 낸대, 운대요.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과학자들이 아니라 식물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걸 측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는 식물이 1시간에 한 번 정도 이 소리가 나는데, 이게 물이 없다든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으면 식물이 소리를 굉장히 자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조차도 몸을 가지고 있고 몸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는 이제 채식을 하면 조금은 살생을 금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모든 생명은 다 그렇게 아픔을 느끼고 있고 고통과 좋은 것과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를 또 그렇게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이제 다른 존재의 몸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내 몸이 죽은 송장과 같다. 이 이제 부정관을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혐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좀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수행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혐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례를 든 것처럼 정말 이렇게 누군가의 죽음을 보고 우리가 혐오스럽게 생각하지만 다른 누구한테는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소중한 어떤 존재의 몸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어떤 그 혐오스러움과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은 입장을 바꿔버리면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몸에 대해서 애착한다면 다른 존재의 몸에 대해서도 더 더 소중하게 그렇게 보는 필요가 있고 또 내 몸에 대해서 좀 이거는 그냥 혐오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거 같아요. 좀 더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나에 대한 너무나 큰 애착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도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몸에 대한 욕망을 벗어나는 부분은 몸을 객관의 것으로 있는 그대로의 것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몸이 다양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또 듣는 우리가 내 손에 이 손톱도 내 몸에 붙어 있을 때는 어때요? 귀중한 거죠. 요즘은 막 거기다 네일 아트까지 하고 막 엄청 공을 들이고 하는데 그걸 자르는 순간 그건 뭐가 돼요?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싫어하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몸에 붙어 있을 때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냥 하나의 사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얼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것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미용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고, 그게 뭐 한국의 어떤 문화적 성질까지 될 만큼 그렇게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거를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유로 지금 여기 내용을 몸에 대한 욕망을 벗어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거는 혐오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라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 자신의 생각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와 맺는 사람들의 관계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사례도 보듯이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면 아주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볼 수 있고, 더 깨끗한 것도 더럽게 볼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선 더욱더 그게 많이 작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이 얽혀 있거든요, 우리들이. 그죠? 과거에 맺었던 관계보다 훨씬 더 관계가 많고, 관계 수가 훨씬 많죠. 그죠? 사회생활의 폭이 점점 커지니까. 근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게, 우리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거는 나를 객관화하는 방법으로부터 출발해요. 나를 객관화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보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또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면은, 이제 글을 쓸 때, 학생들이 글을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논문 지도할 때도 그러는데, 자기 생각 속에서 글을 쓰거든요. 그러면은 그 글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쓸 때 누가 읽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야 돼요. 지금도 제가 이제 먼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방송을 보거나 프로그램을 보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되면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 전문가의 세계조차도 객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도 객관화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지적할 때 자기 생각을 객관화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지적을 해요. 논문을 쓸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저도 뭔가 글을 쓰려면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글을 쓰면은 글이 아무도 못 알아보는 글이 돼요. 근데 내 글을 다시 보면서 독자 입장에서 다시 보면은 그 말이 전달이 될지 전달이 안 될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누군가를 구독자를 많이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게 나를 객관하는 연습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연습을 자꾸 해야만 그게 됩니다.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수행을 한다는 거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여여하다, 있는 그대로를 본다라는 거는 일단은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게 가장 먼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바로 몸입니다. 몸. 내 몸에 대한 애착을 이렇게 벗어나는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사유하라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사유하면은 내 몸이 당장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오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더 시간이 흐르면은 주검이 되어서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다 보면은 지금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롭고 욕망과 욕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여기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보통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가지고 대단히 이제 교만하고 남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에 어떤 장점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뭐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 키가 큰 사람, 힘이 센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몸을 갖고 남들을 업신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몸을 확장해서 몸을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이에요. 그래서 칼을 사용할 때는 그 칼만큼 내 몸의 영역이 확장되고 능력도 확장이 됩니다. 도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을 확장하는 수단입니다. 근데 만약 그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도구를 쥐고 있으면 그 도구가 나를 대신하는 걸로 파악을 하게 되고 심리적으로도 그게 자기와 일체가 되거든요. 근데 그 도구가 우리에게 이제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그 도구를 통해서 자기 것을 더 확장해 가는 그런 어떤 기제가 생겨나요. 그러면은 나에게 도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자기 힘이 센 거예요. 그죠? 자동차가 큰 거를 갖고 있으면 내가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집이 더 크면은 내가 더 큰 어떤 나의 몸이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권력도 비슷하게 이제 그게 커지면 내가 그만큼 커진다고 느끼는데, 이제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의 진짜 객관적인 도구고, 그것 또한 내 것은 아니다. 나하고 분리시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제 주부들은 가정사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물들이 내 몸과 같아, 그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물론 그걸 잘 가꾸고 아껴 쓰고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거기에 이제 자기가 투사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뭐라냐면, 이제 절살림을 하다 보면 물건이 많아져요.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집을 옮기면서는 좀 물건을 덜어내려고, 물론 이제 필요한 것들도 이게 상황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또 있어야 될 것들은 있고, 또 여기는 산중이니까 갑자기 구할 수 없는 것들은 비축을 해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덜어내고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소욕지족을 이제 실천하는 분들이 제가자들도 많이 있어요.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일본의 경우 극단적인 그 미니멀리스트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책도 쓰고 그랬는데, 저번에 한번 영상을 보니까 이 방에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공간에서 생활하는데 이부자리 하나, 그다음 밥상도 아니고 조그마한 통을 밥상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 수건 하나,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렇게 살면 못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물건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고 삶에 대해서도 더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대 사회를 소비 사회라고도 하지만은 소비보다 더 큰 문제가 쓰레기 문제예요. 그래서 근대 사회를 쓰레기를 만드는 사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쓰레기가 순환 과정을 거쳐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재생산되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다 쓰레기가 돼서 어딘가 매립이 되거나,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상태가 됐거든요. 이런 것도 내가 소유하는 것에 대한 애착들이 많아지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내려놓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게 생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죠? 네, 실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자신을 좀 더 이렇게 가볍게 하고 우리 몸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뒤에 한 장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경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독송하겠습니다. 친밀함에서 두려움이 생기고 거처에서 먼지가 생긴다. 거처도 없고 친밀함도 없는 이것이 참으로 성자의 통찰이다. 이미 생겨난 번뇌는 뿌리째 잘라버리고 새로 번뇌를 심지 않고 미래의 번뇌가 자라지 물기를 주지 않는다면 그는 홀로 유행하는 성자라 부른다. 위대한 선인은 평안의 경지를 본 것이다. 번뇌의 근본을 살피고 그 씨앗을 부수고 자라도록 물기를 주지 말아야 한다. 태어남과 죽음의 끝을 본 성자는 헛된 견해를 버리고 헤아려지지 않는다. 윤회의 모든 거처들을 알아 그것들을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그와 같은 성자는 참으로 탐욕에서 벗어나고 욕심에서 벗어나 더 이상 구할 바가 없다. 그는 또 저 언덕에 도달 때문이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알고 지혜롭고 모든 것에 더럽혀지지 않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래를 부숨으로 해탈한 분 지혜로운 이조차도 그를 성자로 안다. 지혜의 힘이 있고 계행과 덕행을 갖추고 마음이 집중되고 명상을 좋아하고 마음 집중이 있고 집착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황무지가 없고 번뇌가 없는 분 지혜로운 이조차도 그를 성자로 안다. 거기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까 말한 것과 연장선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내 것으로 만들고 나와 가까운 것들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죠? 그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 거처에서 먼지가 생긴다는 말은 머물고 있으면 뭔가 부산물이 생겨요. 쓰레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삶을 좋은 삶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이제 출가자의 삶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자에게서도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번뇌는 우리가 번뇌를 만들어요. 번뇌가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고 그죠? 그래서 온갖 생각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서 온갖 데 전화해. 그죠? 전화하다 보면 또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전화 끊고 나면 괜히 이런 말을 했다. 내가 괜히 쓸데없는 말을 했다 하는 후회가 또 들어오기도 하고 또 그게 말이 또 잘못 와전되면 또 그 말 때문에 또 뭐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번뇌가 자라지 않도록 물을 주지 않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밝은 삶을 살고 싶다면 내 번뇌를 자꾸 키우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물 주면서 그거 안 키우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물 주는 행위가 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벗어난 존재들, 이게 이제 우리가 성자라고 하는데, 이 성자들의 삶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서 다 버릴 수 있는 삶이란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 큰 경사가 있었죠. 그죠? 우리나라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 상인데, 제가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계엄령 터지고,
또 그게 이제 취소는 됐지만 사태가 지속되다가 어제 이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는데 그 굉장히 암울한 시간에 그렇게 축하받고 국제적으로도 축하받는 그 일이 그 시기에 있었어요. 하필이면. 근데 한편으로는 그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울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이제 글을 보면은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끝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에 가서 강연한 내용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정말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을까? 얼마나 폭력적으로 될 수 있을까? 또 사람은 그 폭력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랑의 힘은 뭔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가 그 문제를 끝까지 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사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광주 학살이라든지 4.3 제주도 사태라든지 이런 사태를 놓고 문제를 파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문제는 글로 그냥 아름다운 글을 써서 써지는 게 아닌 거죠. 그만큼 그 문제에 깊이 들어가서 고민하는 만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의 양이 없었다면 결코 그 문장도 없고 그 소설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생각하는데 글은 그냥 아름답게만 쓰면, 뭔가 남다르게만 쓰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자기가 품고 있는 그 문제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문제의 끝을 볼 때 뭐가 나와요.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돼요. 그거를 한강 작가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성자들의 삶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그 작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구도적이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의 문제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게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고 이 성자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허하게 이렇게 뭔가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나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파대어가야 돼요. 그게 근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절대로 그냥 주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작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이 고민했고 또 얼마나 많이 아파했고 그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지를 제가 짐작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것도 그래요. 불교 공부도. 그러니까 좋은 말을 듣고 좋았다라고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불교 공부가 내 것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그거를 내 문제로 삼고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잠 못 자는 밤들을 몇 밤을 지내야 되고 끙끙거리면서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뭔가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었기에 그의 작품이 저는 아직까지 못 읽었는데 그의 작품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태도가 우리들 삶에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이 문화 강국인 거예요. 그냥 문화 강국이 아닌 거예요. K-팝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있고 이렇다 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한국에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통찰력이 있어야만 문화가 성숙하고 그 바탕이 단단해져요. 근데 한강 작가가 그 첨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제 영화나 뭐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작품이 그냥 재미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우리가 고민하는 바에 대해서 뭔가 나름으로
해결이나 자기 나름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만큼의 파고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의 힘이 저는 지금 한국을 이루어낸 힘이고, 설사 계엄이라든지 군대의 힘을 동원해도 그 힘이 능가할 수 없는 힘인 거예요. 그 지연이나 학연이나 또는 그냥 이런저런 인연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득권의 어떤 흐름들이 아무리 권고해도 결국은 그 문화의 힘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K-컬처라고 소위 말하는 그것이 그냥 사람들이 환호를 받아서가 아니라 깊이가 있어요. 그 깊이가 한강 작가에 의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못지않은 그 한 사람이 이렇게 탁월하게 돌출돼서 나타날 수는 없거든요. 그 저변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한 뛰어난 인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저변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에요. 딴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저변을 만들어줘야만 더 많은 발전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저변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보면서 느끼는 게 젊은 세대들이 우리들 세대보다 훨씬 더 밝고 건강하구나. 우리 세대는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고 물론 이제 부모 세대보다는 나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모 세대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우리 세대에 연결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시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굉장히 움츠려진 측면들이 많았는데 반해서 요즘 아이들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계 중심에 서본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쉽게 어떻게 한다고 꺾여질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연약한 겁니다. 네, 평화가 없고 자유가 없으면은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강인하지만 그 조건들이라는 것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 대한 사유나 불교적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한 우리의 이제 이해와 실천과 자기 스스로의 체험이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어야만 우리 불교 절집도 달라지고 변화하고 또 뭐랄까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종교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님들의 문제로 치부하지만 같이 갖고 가는 문제. 그 부분도 그렇고 나의 삶의 문제도 부처님이 주신 많은 해법들이 있는데 이거를 내 문제로 가지고 들어가서 탐구하고 극복해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 원론적이지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올해 한 해 가잖아요. 그죠? 2024년이 이렇게 이제 얼마 이제 한 보름 남았는데 그 시간들을 이제 정말 보람 있게 마무리하고 나를 좀 돌아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좀 더 챙겨보고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매번 법회에 와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이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와서 스쳐가는 것이 아닌 좀 더 깊이 내 속에 이렇게 뿌리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뭘까 이런 고민들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